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재훈 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12월 15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드디어 이제 12월 FOMC 회의가 있었고 큰 변동 없이 50bp 인상을 했습니다. 어제 내용 좀 가지고 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은 저희 최로 상님께서 좀 더 말씀해 주실 텐데 저는 일단 어제 내용 간단하게만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주요 내용은 일단 기준금리 50bp 인상을 했고요. 시장에서 좀 걱정했었던 거는 이제 약간 속도 조절이나 내년에 피봇 가능성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은데 파월 의장에는 일단은 내년에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어제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주요 지수 보시면 다우가 0.42%, S&P 500이 0.61%, 나스닥이 0.76%, 그래서 대체로 1% 못 미치게 다들 하락을 했고요. 러셀 2000도 마이너스 0.65% 하락을 했습니다. 또 업종별로 보시면 헬스케어를 제외한 전 업종이 약세를 보였는데 금융이나 부동산, 소재 같은 업종이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IT나 자유소비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한 0.7%, 8%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헬스케어만 한 플러스 0.14%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 쪽도 보시면 어제 다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영국의 이 FTSE 100 지수 마이너스 0.1%, 프랑스 마이너스 0.2%, 독일도 마이너스 한 0.3% 정도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이라기보다는 그냥 눈치 보면서 끝난 그런 모습인 것 같고, 보통 금리 인상,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시중금리는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어제 미국 국채금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어제 10년물은 한 2bp 정도 하락했습니다. 3.48%, 그리고 2년물은 1bp 하락하면서 4.21%로 마감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도 소폭 하락하면서 103.6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제롬 파월이 내년에 금리 인하는 없고 계속 CPI나 물가가 좀 잡히는 모습은 보이지만 그 정도 가지고 시장이 환호할 만한 그런 얘기는 해주지는 않겠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럼 내용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SEP가 같이 발표가 되었고요. SEP에서 실업률이라든지 GDP라든지 많은 전망치들이 있었는데 일단 페드 펀드 레이트, 그래서 기준금리 이런 것만 좀 봤습니다. 지난 9월 달에 내년 기준금리 전망치를 4.6%로 전망을 했는데 이번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5.1%를 상향 조정을 했고요. 지난 9월 달에 24년에 3.9%로 전망을 했고 이번에 발표된 SEP에서는 24년에 4.1%, 그리고 25년에 2.9%에서 3.1%로 전반적으로 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5%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봤습니다. 이번에 시장 컨센서스가 대체로 한 4.75%에서 5%대를 전망을 했고 5% 이하일 경우에 내년 3월달 정도에는 금리 인상 종료를 기대했었던 것 같은데 현재 CME 페드 워치에서 확인해 봤을 때 내년 2월달에 금리를 한 4%에서 4.25%대를 74%로 전망을 하고 4.25에서 4.5%는 26%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달에 4.25%에서 4.5%를 55%로 보고 있고 4.5에서 4.75를 16%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일단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약간 낮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 내후년 그리고 2025년까지 금리 레인지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얘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2018년 연말에도 금리 올릴 때 2019년도에 한 2.5에서 3.0 사이, 그리고 2020년도에는 3%에서 터미널 레이트가 한 3% 정도고 레인지는 그때도 한 3.25 탑이 3.5까지도 갈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지만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제로 금리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제 급변할 수가 있고, 제롬 파월 의장이 작년에 올해까지 금리 안 올리겠다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급변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가지고 그대로 시장을 예측하는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좀 봤는데요. 내용 말씀드리면은 데이터를 봐야 하지만 향후 25bp 인상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물가 하락세에 대한 확신이 들 때 그때 인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을 통해서 목표 인플레인 2%까지 낮출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급하게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 잡는 것에 대해서 실패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긴축적인 수준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고 금리 인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년 금리 인하는 현재 이 SEP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통 없이 물가 안정은 불가능하고 여전히 이런 그동안 높게 금리를 올렸는데 이런 정책 효과가 좀 전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얘기는 또 좀 이따가 네. 우리 최일호 성모님하고 좀 더 얘기를 해보고요. 네, 그리고 이게 블룸버그 쪽에서 약간 좀 중요하게 또 기사를 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엊그제 CPI가 발표되고 바로 이 프리마켓에서도 그렇고요. 장 초반에 한 3%씩까지 나스닥이 상승을 했었었는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입니다. 일단 CPI 발표 60초 전에 엄청난 대량 거래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의심스러운 랠리가 촉발이 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PI 이런 지표들이 그 실제로 발표되기 전에 어디선가 유출된 것이지 않겠냐 이런 기사인데요. 내용 살펴보시면은 거래량 이렇게 컸었던 거래량이 시장의 상승을 일으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 측에서는 시장의 작은 움직임이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CPI 발표 전에 주식의 선물 지수는 1% 넘게 상승을 하기도 했고 채권 선물은 한 4bp 하락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약간 SEC가 적절한 조사를 해야 한다, 의심스럽다. 그리고 CPI가 컨센보다 낮게 발표된 것을 고려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의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BLS 노동통계국 쪽에서는 자료 사전 유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연방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일부 공공기관에 배포 전에 자료를 전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좀 잘 몰랐었는데. 발표가 되기 전에 공공기관에 미리 전달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어제 또 블룸버그 쪽에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보통 정부에서도 중요한 어떤 정책, 마스크를 벗기로 한다, 이런 거 발표하기 전에 미리 언론사에다가 먼저 보내주잖아요, 그죠? 보내주고. 오늘 2시, 오후 2시까지는 엠바고라고 얘기하면서 발표하지는 기사는 아직 쓰지 마라. 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발표할 거다라고 엠바고를 주면서 먼저 뿌리는데 미국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이 사전 프론트 러닝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항상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근데 놀랍네요. 60초 전에 대량 거래가 움직인 걸로도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러니까 발표 60초 전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알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절대 프론트 러닝 못하게 공정한 시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가 참 부러운데요. 우리 타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내가 뭘 하면 어깨를 두드리고 코를 만지면 더블로 배팅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CPI 자료 받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신호를 주려면 얼마든지 신호를 줄 수 있었겠죠. 근데 딱 1분 전에 이런 자료가 설사 누출됐다 하더라도 1분 전까지는 시장에 공개가 안 된다는 게 참 대단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에 또 유가가 어제 한 2.7% 이렇게 올랐습니다. 반면에 천연가스가 다시 한 8.4% 급락을 했고요. 그 유럽의 TTF 가스도 마이너스 한 4.4% 더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 유가는 어제 좀 올랐는데 오펙 쪽에서 전 세계 올해 원유 수요 하루 23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컨센서스가 14만 배럴이었었는데 이것을 크게 상회했고요. 또 내년 원유 수요 증가량 또한 160만 배럴에서 170만 배럴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상향 조정하면서 어제 WTI 유가는 또 한 2.7% 오르면서 배럴당 77.4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WTI가 75달러가 이제 20년 한 평균값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예, 평균값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등락을 보이는 모습이고,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비트코인은 어제 한 0.4%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현재 한 17,800불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도 뭐 16,000에서 17,000 깔딱깔딱, 예, 17,000원 넘냐 못 넘냐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거의 뭐 18,000 정도 근처까지 가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다 보면 유가도 평균치에 왔었고, 어제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또 떨어졌죠. 또 조금 하락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도 뭐 114 정도 갔다가 지금 103.6이고, 참고로 이제 달러 인덱스의 20년 평균치는 한 96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 우리 자산운용의 사내 그 유튜브에 가서 김영동 팀장이 이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내년도 올해 키워드는 뭐였냐? 그래서 올해는 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아니겠느냐? 그럼 내년 키워드는 뭐냐라고 예상을 하냐고 물어보길래, 내년 키워드는 백투 노멀 아닐까? 예, 정상화로 다시 돌아가냐? 그런 해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정상화에 해당되는 주가 지수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매크로 데이터들이 그런 평균치가 얼마인지 쭉 얘기를 좀 해줬었는데요. 일단 달러 인덱스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금리는 올렸고 금리를 또 좀 더 올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금리를 내년에도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예,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모습이나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들은 다시 페드의 금리 인상 공포에서 조금씩 다시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좀 지질부진해요. 예, 그렇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뭐 섹터 쪽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애플이 어제 마이너스 1.5% 하락을 했고요. 구글이나 아마존 다 한 1%를 좀 못 미치게 하락했습니다. 아마존도 한 1% 정도 하락했고, 구글은 마이너스 0.6% 하락을 했습니다. 넷플릭스도 한 0.8%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또 52주 신저가 기록하면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마이너스 2.6%,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2.2%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는 종목들이 다입니다. 한 8개 정도가 되고요. 대체로 뭐 헬스케어나 필수 소비재, 뭐 유틸리티, 금융 산업재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쪽부터 보시면은 뭐 머크나 제너럴 밀즈, 그리고 유틸리티 쪽에 이런 회사들 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금융 쪽도 보시면 대체로 한 1%씩 다 하락을 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블랙록 다 1%를 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쪽도 보시면은 어제 한 1.6%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 마이너스 2.2%, AMD 마이너스 3.8%,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이너스 1.2%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유가는 좀 상승을 했지만 반면에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는 좀 약세를 보였고요.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옥시덴탈, 이오지 모두 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52주 신고가에 유틸리티에 해당되는 저 기업 PG&E 같은 경우에 옛날에 뭐 20년 전 같은 경우에는 뭐 망한다는 얘기도 있었다. 그 가스 앤 에너지인데 P가 뭔지 제가 기억이 좀 안 나고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그런 회사인 것 같은데 연초 이후에 35%나 올랐네요. 네, 어제 엊그제는 리오프닝 쪽이 좀 약했습니다. 그때 뭐 항공주가 날씨 이런 영향 때문에 뭐 캔슬레이션이나 딜레이가 많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는 좀 반등을 했습니다. 델타 에어라인이 한 2.79%, 그리고 라스베가스 샌즈나 CCL, 그리고 에어비앤비 조금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항공 쪽 관련된 내용은 또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헬스케어 쪽 보시면은 어제 모더나가 엊그제 19% 정도 올랐었고 어젠 또 한 5.8% 상승을 했는데 그 말씀드렸었던 그 이상 실험 결과 그 암 그 확률이 한 44%좀 감소할 것이다 이런 내용 말씀드렸었는데요. 어제도 그런 좀 긍정적인 임상 실험 발표 이어지면서 어제도 한 6%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화이자도 2.6%, 일라이 릴리도 1.35%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특징 종목에서 먼저 테슬라입니다. 그 모건 스탠리의 애담 조너스 이분이 일단 자동차 업종 내에서는 포드를 탑픽으로 제시를 했고요. 포드의 경영진은 회사의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이 투자 사이에서 자본 관리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일단 포드로 탑픽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자동차 업계는 수요 감소와 디플레이션으로 내년에도 상당히 힘든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특히 전기차 차 가격이나 마진율도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기차 중에서는 테슬라를 탑픽으로 제시를 했는데 주가가 그동안 크게 하락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업사이드 한 105% 이상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전기차 내에서는 가장 좋은 실적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줬네요. 네, 여기서 최근에 이제 가격도 인하하고 중국에서 수요가 둔화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실적 성장이 이제 꺾이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주가를 억눌렀는데 좋은 실적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뭐 좀 단호하게 얘기를 딱 해줬네요 보니까. 그리고 업사이드가 105%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가격이 이제 한 160불이 이제 아마 깨질 것 같은데요. 어제 종가가 156.8달러입니다. 네. 그러면 뭐 160에서 다시 320, 한 340까지는 올라갈 거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네요. 보니까 네. 전기차 지금 침투율에 대한 얘기도 있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기차 침투율 전망치는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원래 25년에는 13% 정도로 전망을 했지만 한 2%포인트 내리면서 11%로 전망을 했고요. 30년에는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년에는 30년에는 32%로 전망을 했었는데 26%로 또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요 전기차 침투율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죠? 2030년 정도 갔을 때는 그래도 자동차가 한 1억대 정도 팔린다라고 예측을 다 하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1억에서 1억 1천만 대 정도까지도 예상을 하긴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뭐 작년 뭐 7,500만 대, 8천만 대 정도 팔리니까요. 1억 대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년도에 32%니까 3,200만 대 정도 팔릴 거다라고 봤었는데 이 침투율이 26%. 그럼 2,600만 대 정도 팔린다는 거고 2,600만 대에서 지금 테슬라가 얘기했던 게 기존에는 얘기했던 게 2030년도에 2천만 대 팔 거다라고 테슬라가 발표를 했다가 요즘 이제 컨센은 한 800만 대, 600에서 한 800만 대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그러면 전체 전기차가 2,600만 대에서 테슬라가 2천만 대 파는 거는 좀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건 다 시장이 인지하는 것 같고 그 중에서도 한 800만 대, 600에서 한 800만 대 거다라는 건데 근데 전기차 침투율 전망치가 좀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지금 뭐 미국에서는 그동안에 팔리는 거 보면 작년에는 한 5% 팔리다가 올해는 좀 올라서 8% 정도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죠? 거의 두 자릿수까지 올라왔다라는 기사에서 좀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다가 중국 시장은 뭐 전기차를 샀을 때만 이제 번호판을 잘 주다 보니까 중국 시장은 벌써 뭐 한 25%에서 한 40%까지 그렇게 전기차 판매율이 높아졌는데 25년도에 전기차 침투율이 13%를 예상했다가 11%다. 근데 이게 전체 이미 팔려 있는 자동차도 있어서 그런 건지, 그죠? 전 세계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자동차가 이미 있으니까, 이게 전기차가 판매
비중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죠? 판매 비중으로 따지면 25년도에 또 지금 13%가 아니라 한 15에서 한 25%까지 될 것 같은데 돌아다니는 전체 자동차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 페네트레이션 레이트가 뭐 11%일 수도 있겠다. 뭐 근데 그거는 한 번 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도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네.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고요. 골드만삭스의 마크 애널리스트 목표가로 $305에서 $23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머스크의 트위터 경영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전기차 수요 둔화 가능성 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일단 내년 EPS 전망치를 $4.9에서 $4.5로 그리고 24년 EPS 전망치를 $6에서 $5.6로 이렇게 다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테슬라 얘기 나온 김에 우리가 항상 주식을 할 때 밸류에이션을 생각 안 하고 주식하면요 비쌀 때도 계속 올라갈 거다 생각해서 막 쫓아 사게 되고요. 쌀 때는 또 싸게 만든 그 원인이 가지고 두려워서 주식을 팔게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다 말이 어렵지만 밸류에이션 중에 제일 가장 쉬운 밸류에이션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공모주 할 때 네. 공모주 가격 책정을 하거든요. 책정을 할 때 보면 그 공모가 산정에서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을 하죠. 네. 그 중에서 보면 상대가치 분석이라고 있어요. 피어 그룹하고 같이 비교를 하는데 닷컴 버블 시절에 제가 여러 번 뭐 언급드리지만 어떻게 새로운 기술의 시가총액이 그 이익도 안 나고 이제 막 시작해서 인터넷 무료 전화를 한다는 회사가 그 회사가 효성그룹, 코롱그룹 그리고 한화그룹이었던 것 같은데 그 세 개 그룹 다 합친 것보다 시총이 높다? 뭐 이 말이 되냐? LG정보통신이 포스코보다 시총이 크다? 이게 말이 되냐? 네, 우리가 그렇게 늘 예상을 했는데 테슬라의 시총이 전 세계 자동차에 다 합친 것보다 높다? 뭐 전 세계라기보다는 그때 이제 빅5 그런 것들이 사실 하나의 거품인 거죠, 보면. 네. 근데 뭐 막연한 꿈만 얘기하면서 재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싸도 막 그냥 샀던 부분들이 주가에 또 조정을 최근철에 이제 금리가 올라갔을 때 조정을 받는 건데 제가 어젠가 그저께 이제 보다 보니까 도요타의 시총하고 테슬라의 시총하고 비교가 된 걸 봤었는데 지금 테슬라가 500빌리언이 깨졌습니다. 그렇죠. 네, 500빌리언이 깨졌습니다. 네. 그러면 1,300원 곱하면 650조인 거죠. 650조. 네. 예.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요타의 시총이 한 200빌리언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약 한 256조 정도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그렇죠. 예. 네,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250조 정도 됩니다. 딱 200빌리언 정도 지금 네. 시총을 하는데 그러면 도요타를 가져갈래? 테슬라를 가져갈래? 라고 하면 물론 저는 테슬라를 가져갈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랬어요. 닷컴 버블 시절에 99년 말에 제가 우리 남궁님처럼 이렇게 운용사 들어와서 했을 때 저희 팀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포스코 가져갈래? 너 LG정보통신 가져갈래? 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당연히 포스코였었죠. 그때. 그런 것처럼 테슬라가 지금 도요타보다는 2배 이상 비싸긴 한데 지금 그 가격에서 어떤 거 가져갈래? 그래서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해도 이 가격이면 이제 테슬라를 가져가는. 근데 얼마 전에 테슬라를 가져갈래? 도요타랑 폭스바겐이랑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우리나라 뭐 현대기아차 뭐 다 네. 포함해가지고 현대기아차 있고 벤츠랑 BMW 네, 다 가져갈래. 그러면 저는 테슬라보다는 도요타, BMW, 벤츠, 현대기아차 다 가져가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상대 비교를 해서 지금의 이 가치가 적정한지. 부동산이 좀 쉬운 이유가 바로 이렇게 상대 비교가 쉽다는 점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이제는 저는 봐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어제 항공주 중에서 델타가 한 2.8%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회사 홈페이지에 실적 가이던스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상향 조정을 했는데 매출을 한 15%에서 20% 내년에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OPM은 10%에서 12%, 그리고 EPS는 $5에서 $6 정도 될 거라고 내년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분기 22년도 4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매출액 증가율을 기존에 5%에서 9% 제시를 했는데 이번에 7%에서 9% 증가할 것이다 라고 상향 조정을 했고요. 영업이익률도 기존에 한 9%에서 11%대를 제시를 했는데 이번에는 11% 정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EPS 같은 경우도 기존에 $1에서 1.25달러를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3.5에서 1.4달러 이렇게 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잉여 현금 흐름을 내년에 2빌리언 그리고 내후년에는 한 4빌리언 정도 될 거라고 하면서 CEO는 연말에도 항공 수요가 강력하다. 내년에도 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반면에 항공주들 주가 보시면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마이너스 0.8%,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은 어제도 한 마이너스 2.6%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 LUV는 한 1%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 항공주 주가도 어제 빠질 때는 네. 한파 때문에 그죠? 이상기후 뭐 이런 얘기고 또 오늘은 올라가고 이런 거에서도 중심을 딱 잡고 이제 투자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어제 제가 신문 웜의 신박에서 읽다 보니까 우리나라 2025년도에 관광객을 3천만 명을 유치하겠다. 네, 참고로 2019년도에 1,750만 명이었는데 3천만 명을 유치하겠다. 그리고 일본이 지금 얼마냐면요. 일본이 3천만 명인데 일본은 5천만 명 유지하겠다. 유지가 아니라 5천만 명으로 만들겠다.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뭐 일본 갈 때 뭐 배 타고 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요. 부산에서 히로시마 가는 거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거의 다 비행기로 가잖아요. 비행기 여행 수요는 계속 여객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건데 주가의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면서 떨어졌을 때는 뭐 한파 이런 얘기들이 노이즈가 돼요. 네, 노이즈가 되는데 우리가 그 이어폰에 보면 노이즈 캔슬레이션이라고 그죠? 네,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주식도 투자하실 때 노이즈를 캔슬레이션 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항공 여객 수요도 갈수록 크게 앞으로 3, 4년 동안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지금 주식이 지나고 나면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때 샀어야 되는데. 네, 그다음 태양광 관련주들이 유가가 올라서 또 올랐습니다. 네, 이게 종목들 보시면은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 한 1.92%, 인페이즈 에너지도 한 2.1%, 그리고 썬런 같은 종목도 한 3.9% 정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레이 테크놀로지라는 이 태양광 관련 회사는 8.3% 정도 상승을 했고요. 태양광 관련주들 이틀 연속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상장 중국 주식들 이렇게 보시면은 HSC가 한 0.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알리바바는 마이너스 0.5% 하락을 했지만 징둥닷컴이나 네디즈 한 4.3%, 핀두어두어 1.4%, 바이두, 강보합, 그리고 텐센트 1.7%, 빌리빌리 한 2% 넘게 올랐습니다. 어제 전기차 쪽이 또 다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요. 중국 전기차 업체들 뭐 니오나 샤오펑, 비아디 다 1% 넘게 하락을 했고, 미국의 이 스타트업 전기차들 루시드 어제 한 4%, 리비안 마이너스 한 1.7% 다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라든지 스타트업 미국 전기차들, 중국 전기차들 일제히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뭐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많은 걸 좀 다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는 혹시 또 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지표가 나오는 게 있나요? 네, 경제 지표들 보시면 소매 판매 지표들이 나옵니다. 이게 11월 달 거고요. 여기서 그 쇼핑 시즌 이런 것들도 다 지나갔었는데 일단 소매 판매 MOM으로 마이너스 0.1, 지난달이 1.3이었는데
좀 둔화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필라델피아 이런 제조업 지수 그리고 산업 생산 등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오늘 밤에 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예민한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궁재용 증인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